결혼 22년째. 나는 여전히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난다. 현장 일이 그렇다. 아내 혜진이와 고3 아들 준혁, 중2 딸 수민이까지 평범한 4인 가족의 가장으로 살아왔다. 변화는 작년 4월부터였다. 혜진이가 갑자기 등산을 하겠다고 했다. 여보, 나 등산 동호회 가입했어. 42세 아내가 처음 꺼낸 말이었다. 아침 식탁에서 준혁이는 수능 문제집을 펼쳐놓고 있었고 수민이는 교복 단추를 채우며 서둘러 하고 있었다. 갑자기 등산을? 친구 소개로 건강도 챙기고 스트레스도 풀고 사실 이상할 건 없었다. 아이들이 크면서 손이 덜 가니까 취미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자연스러웠다. 나도 주말이면 골프 치러 나가니까. 첫 등산은 토요일이었다. 혜진이는 새 등산복을 입고 나섰다. 브랜드도 좋은 걸로. 등산복이 그렇게 비싸? 라고 물었더니 제대로 된 걸 입어야 안전하다며 웃었다. 그날 저녁 늦게 돌아온 혜진이의 얼굴은 활기로 가득했다.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다. 어땠어? 너무 좋았어.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다. 산 정상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10여 명의 사람들이 웃으며 서 있었다. 혜진이도 그 가운데 있었다. 동호회 회장이야. 혜진이가 가리킨 남자는 40대 후반으로 보였다. 키가 크고 운동으로 다져진 체격이었다. 이름은 김태성이라고 했다. 등산용품점도 운영한다더라. 그때는 그저 그런가 보다 했다. 두 번째, 세 번째 등산 후에도 혜진이는 활기찬 모습이었다. 집에서도 등산 이야기를 자주 했다. 어느 산이 좋았다. 누가 친절했다. 김태성 회장이 등산 실력이 대단하다는 식으로. 한 달쯤 지났을 때 수민이가 처음 말했다. 아빠, 엄마 요즘 예뻐진 것 같지 않아? 저녁 식사 후였다. 준혁이는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혜진이는 샤워 중이었다. 그래? 응, 화장품도 새로 샀어. 비싼 거. 아이의 관찰력은 예리했다. 실제로 혜진이는 요즘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다. 다이어트도 시작했고 헬스장도 등록했다. 등산 때문에 건강해진 거겠지. 근데 아빠, 수민이가 목소리를 낮췄다. 엄마가 등산 갈 때만 특별히 예뻐져. 그 말에 뭔가 걸렸다. 하지만 별 의미 부여하지는 않았다. 문제는 그 다음 주부터였다. 혜진이의 등산 횟수가 늘어났다.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나가기 시작했다. 오늘은 왜? 야간 등산이래. 달빛 보며 걷는 거 위험하지 않아? 회장님이 안전하게 인솔해 주신다고. 또 김태성이었다. 그의 이름이 나오는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야간 등산 다녀온 날 혜진이는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다. 밤 11시가 넘어서였다. 늦었네. 산에서 내려와서 회식했어. 김치찌개 맛집이 있다고 해서 향수 냄새가 났다. 평소에 쓰지 않던 향이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뭔가 이상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이상한지는 말할 수 없었다. 그냥 느낌이었다. 다음날 아침 준혁이가 말했다. 아빠, 엄마 요즘 핸드폰 보면서 자주 웃으시던데요. 그래? 네, 누구랑 메시지 주고받는 것 같아요. 18세 아들의 말이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아직은 의심이라고 하기엔 막연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다. 혜진이가 등산 준비를 하는데 평소와 달랐다. 화장을 더 진하게 하고 있었다. 등산 가는데 화장을 그렇게. 사진도 찍고 하니까 새 속옷을 챙기는 것도 보였다. 하루 등산인데 속옷을 갈아입을 일이 있나 싶었다. 오늘은 몇 시에 들어와? 글쎄, 늦을 수도 있어. 산장에서 바비큐 파티도 한다고 하니까. 산장이라는 말이 신경 쓰였다. 처음 듣는 얘기였다. 그날 혜진이는 밤 12시가 넘어서 들어왔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술 마셨어? 조금. 분위기가 좋아서. 샤워하러 가는 혜진이의 뒷모습을 보며 확신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22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였다. 이런 변화들이 단순히 취미생활 때문일 리는 없었다. 그날 밤부터 나는 혜진이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들키지 않게. 문제는 이제 시작이었다. 관찰은 생각보다 쉬웠다. 22년 동안 함께 살았으니 혜진이의 패턴을 다 알고 있었다.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다. 인터넷 뱅킹으로 들어가 지난 3개월 결제 내역을 쭉 훑어봤다. 예전에는 없던 항목들이 보였다. 등산용품점에서만 월 30만 원씩 결제되고 있었다. 김태성의 가게였다. 등산복, 등산화, 배낭까지. 이게 취미로 시작한 사람이 쓸 돈인가 싶었다. 더 이상한 건 화장품이었다.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 한 번에 20만 원씩. 혜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비싼 화장품을 썼나. 휴대폰도 바꿨다. 최신형으로 등산할 때 사진 찍는다며
카메라 성능 좋은 걸로 샀다고 했다. 금요일 저녁이었다. 혜진이는 평소보다 일찍 샤워를 하고 있었다. 거실에 충전 중인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카카오톡 알림이었다. 화면에 발신인 이름이 보였다. 태성 오빠. 오빠라고? 처음 만난 지 몇 달 안 된 동호회 회장을 오빠라고 부른다고? 가슴이 답답해졌다.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메시지 내용은 잠금 때문에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오빠라는 호칭만으로도 충분했다. 누구한테서 온 거야? 샤워를 마치고 나온 혜진이에게 물었다. 응? 아, 동호회에서. 내일 산행 관련. 거짓말이었다. 발신인 이름을 본 내가 확실히 알고 있었다. 회장님이야? 응, 맞아? 이름이 뭐라고 했지? 김태성. 그런데 핸드폰에는 태성 오빠로 저장되어 있었다. 첫 번째 명확한 거짓말이었다. 주말 등산을 다녀온 후 혜진이는 더 달라졌다. 집에 있을 때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갔다. 메시지가 올 때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22년 동안 내가 보낸 메시지에도 그런 표정을 짓지 않았는데 준혁이도 눈치챘다. 아빠, 엄마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일요일 저녁 아들이 내 방으로 찾아왔다. 왜?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자꾸 웃어요. 18세 아들의 관찰력이 날카로울다. 그리고 아빠, 준혁이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어젯밤에 통화하는 소리 들었어요. 누구랑? 모르겠어요. 근데 목소리가 달랐어요. 평소랑 어떻게 달랐냐고 물으려다 말았다. 아들이 어머니를 의심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확신이 자라고 있었다. 다음 주 화요일이었다. 혜진이가 또 등산을 간다고 했다. 화요일에도 가? 소규모 산행이래. 회장님이 좋은 코스 있다고. 또 김태성이었다. 그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몇 명이나 가는데? 56명? 정확히는 모르겠어. 그날 저녁 7시 혜진이는 집을 나섰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 원피스를 입고 등산하러 가는데 원피스를? 산행 후에 식사하기로 했어. 이상했다. 평일 저녁 등산이라면서 식사까지 한다고? 집에 몇 시에 들어올지도 모른다고? 나는 결심했다. 직접 확인해보기로. 회사에서 일찍 나와 혜진이가 말한 등산로로 향했다. 북한산 입구였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다. 8시가 넘어도 등산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다. 이미 어두워진 시간이었다. 야간 등산을 한다고 해도 이 시간에 올라가는 사람은 없었다. 9시까지 기다렸지만 혜진이는 보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깨달았다. 애초에 등산 같은 건 없었다는 것을. 그날 밤 혜진이는 11시 반에 들어왔다. 등산 어땠어? 좋았어. 야경이 정말 예뻤어. 두 번째 명확한 거짓말이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분노라기보다는 실망이었다. 배신감이었다. 22년 동안 나를 속여본 적 없던 아내가 이제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목요일 아침 혜진이가 샤워하는 동안 그녀의 핸드폰을 확인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다. 바뀌지 않은 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카카오톡에 들어가자 태성 오빠와의 대화방이 맨 위에 있었다. 최근 메시지들이 보였다. 어제 정말 좋았어요. 나도. 다음엔 더 좋은 곳으로. 언제쯤 남편한테 말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손이 떨렸다.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고 거실로 나왔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숨을 쉬기 어려웠다. 벽에 주먹을 내리치고 싶었지만 참았다. 아이들이 깰 수 있었다. 화장실에 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창백했다. 22년이었다. 22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때 수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아빠,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14세 딸아이도 내 변화를 눈치챘다. 괜찮다. 현장 일이 좀 힘들어서.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이제 확실해졌다. 내 아내는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 확신을 얻은 후에는 행동이 달라졌다. 감정을 누르고 냉정하게 접근하기로 했다. 증거가 필요했다. 법적으로 통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 회사 후배 조대리에게 조심스럽게 상황을 털어놓았다. 같은 기혼남으로서 조언을 구했다. 형님, 요즘 스마트폰 추적 앱 있잖아요. 가족용으로 나온 것들. 조대리는 실용적인 조언을 해줬다. 혜진이 누나 핸드폰에 설치해보세요. 위치 추적 가능해요. 그 주말 혜진이가 샤워하는 동안 그녀의 핸드폰에 가족 안전 앱을 설치했다. 이제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토요일 아침 혜진이는 등산 간다며 집을 나섰다. 목적지는 가평 명지산이라고 했다.
앱으로 위치를 확인했다. 혜진이의 핸드폰은 가평이 아닌 청평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후 2시경 한 펜션 앞에서 멈췄다. 청평 힐링 펜션.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커플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었다. 객실 사진을 보니 침실과 거실이 따로 있는 럭셔리한 구조였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하지만 참았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었다. 저녁 8시까지 위치는 그 펜션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등산이라고 했는데 7시간 동안 펜션에 있다는 게 말이 되나? 9시가 넘어서야 혜진이의 위치가 서울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밤 11시, 혜진이가 들어왔다. 등산 어땠어? 힘들었어. 코스가 생각보다 험했어.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등산이 아닌 펜션에서 하루를 보냈다. 많이 피곤해 보이네. 응. 샤워하고 일찍 잘래. 혜진이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아닌 다른 감정이 있었다. 만족감 같은 것. 다음 주 화요일, 혜진이는 또 등산을 간다고 했다. 이번에는 소규모 야간 산행이라고. 위치 추적 결과는 예상 그대로였다. 이번에는 가평의 다른 펜션이었다. 가평 로맨스 펜션. 이름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날 밤늦게 들어온 혜진이에게서 향수 냄새가 강하게 났다. 샤워를 해도 지워지지 않는 남자 향수였다. 이제 의심이 아니었다. 확신이었다. 김태성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그의 등산용품점에 직접 가볼 필요가 있었다. 목요일 오후 현장 일을 일찍 마치고 홍대 근처에 있는 그의 가게로 향했다. 김태성. 아웃도어. 규모가 제법 컸다. 고급 등산용품들이 진열되어 있고 직원도 여러 명 있었다. 꽤 성공한 사업이었다. 김태성은 카운터 뒤에 앉아 있었다. 실제로 보니 사진보다 더 체격이 좋았다. 운동으로 다져진 몸과 자신감 넘치는 표정.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그가 나에게 인사했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 듯했다. 등산 초보인데 장비 좀 추천해주세요. 아, 그러시군요. 어느 정도 산행 계획하고 계세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그의 말투에서 여성들을 유혹하는 데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혹시 등산 동호회도 운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매주 정기 산행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주로 오세요? 40대 중심이죠. 특히 여성분들이 많아요. 그 말에서 뭔가 느껴졌다. 여성들이 많다는 걸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듯했다. 가족 단위로도 오나요? 대부분 개인 참가세요. 가족보다는 기혼 여성들을 타겟으로 한다는 뜻이었다. 가게를 나오면서 확신했다. 김태성은 처음부터 기혼 여성들을 노린 게 분명했다. 조대리에게 상황을 공유했다. 형님, 이제 결정적인 증거만 있으면 돼요. 어떤? 현장을 직접 목격하는 거죠. 사진이나 영상으로. 그 말에 가슴이 무거워졌다. 정말 그 순간을 봐야 하나. 하지만 달랐다. 22년 동안 함께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있는 모습을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토요일이었다. 혜진이는 1박 2일 등산을 간다고 했다. 설악산이라고 했지만 추적 앱으로 보니 실제로는 춘천 쪽 펜션으로 향하고 있었다. 나도 차를 몰고 그곳으로 향했다. 춘천 레이크뷰 펜션. 주차장에 혜진이의 차가 보였다. 그 옆에 검은색 SUV 한 대가 더 있었다. 김태성의 차일 것이다. 펜션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정말 들어가야 하나? 정말 확인해야 하나?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다. 22년의 결혼 생활을 위해서라도 확실히 해야 했다. 펜션 복도를 조용히 걸었다. 방번호를 확인하며 하나씩 지나갔다. 203호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혜진이의 웃음이었다. 집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그렇게 행복한 웃음. 그리고 남자 목소리. 혜진아, 정말 예뻐. 심장이 멎는 듯했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다. 그들의 목소리, 방번호, 시간까지 모든 게 기록되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 자리를 떠났다.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손이 떨렸다. 숨이 가빠졌다. 22년이었다. 22년을 이렇게 배신당할 줄은 몰랐다. 그날 밤, 집에 혼자 있으면서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증거는 충분했다. 위치 추적 기록, 동영상, 카드 사용 내역까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부터였다.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일주일 동안 고민했다. 어떻게 끝낼 것인가? 조대리와 술 한잔하며 상의했다. 형님, 이제 결정하셔야죠. 뭘? 조용히 끝낼 건지, 아니면 확실하게 응징할 건지.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22년을 바보로 살았다는 사실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다. 토요일 아침, 혜진이가 또 등산을 간다고 했다. 이번에는 정기 모임이라고 했다. 몇 시에 들어와? 저녁 늦을 거야. 회식도 있고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평정심을 유지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혜진이가 나간 후 나도 준비했다. 증거로 모은 사진들과 동영상 파일을 USB에 저장했다. 프린트한 서류들도 챙겼다. 김태성의 등산용품점으로 향했다. 가게에 들어서자 김태성이 반갑게 인사했다. 지난번에 왔던 손님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장비 결정하셨어요? 네. 결정했습니다. 카운터 앞에 서서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제가 강민수입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박혜진의 남편이죠. 김태성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 그게 3개월 동안 제 아내와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죠. 목소리는 차분했다. 오히려 더 무서웠을 것이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요? USB를 카운터에 놓았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펜션 동영상, 위치 추적 기록, 카드 사용 내역까지. 김태성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혜진 씨가 기혼자라는 걸 모르셨다고 하시겠어요? 그건 22년 결혼했고 18살 아들, 14살 딸이 있다는 것도 모르셨고요.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다. 다른 손님들과 직원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다. 김태성 씨, 내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다. 제 가정을 파괴한 대가를 치르셔야 합니다. 뭘 원하십니까? 먼저 제 아내와의 관계를 즉시 끊으세요. 그건 두 번째, 상간자 소송 각오하세요. 그 말에 김태성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위자료 얼마나 나올지 아세요? 3천만 원 정도는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이야기 없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제 아내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만약 연락한다면 말을 끝내지 않았다. 오히려 더 위협적이었다. 가게를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다. 김태성은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저녁에 혜진이가 들어왔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 아직 김태성에게서 연락을 받지 못한 듯했다. 등산 어땠어? 좋았어. 날씨도 좋고 마지막 거짓말이 될 것이라는 걸 그녀는 몰랐다. 다음날 일요일 아침 혜진이의 핸드폰이 울렸다. 김태성에게서 온 전화였다. 혜진이는 핸드폰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다. 10분 정도 통화한 후 돌아왔는데 표정이 어두웠다.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혜진이는 불안해했다.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고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오지 않는 듯했다. 월요일 저녁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혜진이가 샤워하는 동안 그녀의 핸드폰에 김태성에게서 긴 메시지가 왔다. 혜진아, 미안하다.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 같다. 내 남편이 모든 걸 알고 있어. 나한테 직접 와서 증거까지 보여줬다. 이제 끝이야. 연락하지 마. 그 메시지를 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혜진이가 핸드폰을 확인했다.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여보, 혜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무슨 일이야? 당신 모든 걸 알고 있어?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었다. 22년을 이렇게 우롱당했구나.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3개월 동안 펜션에서 만나고 매일 문자하고 나를 바보로 만들면서 혜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나는 소파에서 일어났다. 22년 결혼 생활이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끝나는 거야? 당신이 너무 바빠서. 나는 너무 외로웠어. 변명이었다. 예상했던 그 뻔한 변명. 외로우면 불륜을 해도 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혜진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준혁이와 수민이가 방에서 나왔다. 우리의 대화를 들었을 것이다. 아빠,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수민이가 물었다. 14살 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엄마가 다른 아저씨를 만났단다. 왜요? 순수한 질문이었다. 대답하기 어려운. 준혁이는 말없이 어머니를 바라봤다. 18살 아들의 눈빛이 차가웠다. 엄마, 정말 그런 거예요? 혜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잘못했어. 그날 밤부터 우리 집은 완전히 달라졌다. 22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가고 있었다. 진실이 밝혀진 후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다음날 오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조대리가 추천해준 이혼 전문 변호사였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변호사는 내가 가져간 자료들을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상간자 소송부터 진행하시죠. 이 정도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위자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지만 상대방이 합의를 원한다면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혜진이가 짐을 싸고 있었다. 어디 가? 친정에 가려고. 도주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민폐 끼치고 싶지 않아서. 늦은 후회였다. 준혁이가 내 방으로 찾아왔다. 아빠, 엄마랑 이혼하실 거예요? 18살 아들의 차분한 질문이었다. 그럴 것 같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상 밖의 대답이었다. 엄마가 그런 짓을 줄은 몰랐어요. 실망했어요. 아들은 생각보다 성숙했다. 수민이는 달랐다. 14살 딸은 엄마와 헤어지는 게 슬픈 듯했다. 아빠, 엄마가 잘못한 거 맞지만 용서해 줄 순 없어요? 수민아, 아빠도 많이 고민했어. 하지만 22년 동안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배신하면 다시 믿기 어려워. 딸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해도 받아들이는 듯했다. 혜진이는 그날 밤집을 나갔다.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일주일 후 상간자 소송장이 김태성에게 송달되었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피고 측에서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얼마나 생각하고 있나요? 2,500만 원 제시했어요. 받아들이시겠어요? 나쁘지 않은 금액이었다. 소송이 길어지는 것보다는 빨리 정리하는 게 나았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합의가 성사되었다. 김태성은 2,5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혼 소송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혜진이가 불륜 사실을 인정한 상태라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했다. 3개월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다. 아파트는 내가 가져오고 아이들 양육권도 내가 갖기로 했다. 혜진이는 매월 양육비만 보내기로 합의했다. 김태성의 등산용품점은 소문이 퍼지면서 매출이 급감했다고 들었다. 동호회도 해체되었다. 다른 피해자들까지 나서면서 그의 평판은 완전히 망가졌다. 혜진이와는 이혼 후 연락을 끊었다. 아이들과만 가끔 만나기로 했다.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아이들 아침을 챙겼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준혁이는 수능을 앞두고 더 열심히 공부했다. 어머니 일로 상처받은 만큼 더 단단해진 듯했다. 수민이는 처음 몇 주 동안 엄마를 그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부자는 나름의 루틴을 만들어가고 있다.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보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간다. 예전보다 대화도 많아졌다. 상처는 아직 남아있다. 22년을 함께한 사람에게 배신당한 아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잘못한 사람들이 대가를 치렀고 나는 자존심을 지켰다. 아이들에게도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 가끔 김태성 소식이 들린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가게를 정리했다고 한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다는 소문도 있다. 혜진이는 친정에서 지내면서 작은 일자리를 구했다고 들었다. 아이들과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고 있다. 어제 준혁이가 말했다. 아빠, 그때 잘하신 것 같아요. 뭘? 엄마 용서 안 하신 거요. 만약 그냥 넘어갔다면 저희도 아빠를 무시했을 거예요. 18살 아들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다. 남자는 당당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빠처럼. 그 말을 들으며 확신했다. 내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22년의 결혼 생활은 배신으로 끝났다. 하지만 그 배신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었다. 지금 나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힘들지만 떳떳하다. 거짓없는 삶이다. 남자는 배신당해도 무너지면 안 된다. 일어서서 맞서 싸워야 한다. 그것이 진짜 남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45세.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었다. 아이들과 함께 더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고 싶다. 그것이 내가 선택한 정이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